간증사연 두 번째 이야기. CEO에서 노숙자가 되기까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데이빗. 챕터 6. 여섯째 마당. 5.18 광주항쟁은 전쟁,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천국 유언.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제가 원래 다윗이라고 했는데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사랑방 안에 다윗이란 닉네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제가 오히려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데이빗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제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간증 사연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아버지는 애경유지에서 나와서 그 짧은 몇 년을 정말 돈을 엄청나게 긁어 모았습니다. 어머니는 때로는 벽장에, 천장에 현금 다발을 많이 비상금으로 숨겨 놓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는 은행보다 집에 돈을 놔두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찾아온 5.1 쇼크와 5.18 광주항쟁, 그전에는 12.6 그 청와대 안가에서의 박정희의 죽음, 그 혼란한 시기에 그 안에서 제대로 정말 버틴 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튼튼한 대기업뿐이지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도산하는 상태였습니다. 5.1 쇼크는 IMF와 더불어 우리나라 기업들을 힘들게 하는 사건입니다. 1, 2차에 걸쳐서 발생된 5.1 쇼크는 소비 경제까지도 위축시켰습니다. 발발의 원인은 여러분들 그냥 뒤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다른 쪽으로 주제가 벗어나는 얘기니까요. 당시 비누의 원료 중에는 중요한 게 소위 그 일명 햇도라는 게 있습니다. 햇도. 아마 비누 공정을 아시는 분들은 햇도가 뭔지 아실 겁니다. 그게 근데 공업용 유지입니다. 아버지 공장에 가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소기름 누린내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게 햇도라는 원료였는데 저는 그게 왜 비누의 원료가 되는지는 지금도 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코어 원료니까 쓰였겠죠. 사실 우리나라 그 라면 초창기 때 그 말이 많았던 것이 라면을 튀기기 위해서 공업용 소기름을 쓴다는 그런 소문이 들어서 삼양라면 이런 데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라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 기름으로 튀긴다. 근데 너 그 입에 그게 들어가야 되냐 하시면서 아버지는 거의 라면을 절대 안 드셨습니다. 그게 근데 뜬 소문일 수도 있고 정확한 소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공업용 기름은 비누 원료에 쓰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원료 가격이 폭등하던 힘든 시기가 5.1 쇼크를 통해서 왔습니다. 소비 경제도 위축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처음에는 경기도 성남에서 공장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굉장히 잘 됐죠. 엄청 잘 됐죠. 그런데 너무 물량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장 확장을 해야 되는 이제 욕심이 생겨서 경기도의 동두천 한탄강 주변에 땅이 있었습니다. 그 넓은 땅이 굉장히 넓었었는데요. 그 넓은 땅을 사들이기 위해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꼬였습니다. 아버지 인생이. 그 동두천 땅을 매입 시 작전 세력에게 걸려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전산화되지 않아서 그 위조한 땅 문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개인 믿고 그냥 하는 거죠. 아버지는 이제 사기단에 걸려서 이미 지어서 가동되는 공장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그 땅을 매각을 하고 중개인을 통해 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그 땅의 원주인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돼서 아버지가 조사해 봤더니 땅 권리자도 그들과 한 통속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권리 주장하고 땅 판 사람들도 안 보이고 중개인도 없어지고. 그래서 중개자와 짜고 모든 게 이루어진 계획적인 사기였습니다. 땅 나 판 적 없는데 너가 여기다가 공장 짓고 지금 난리 났네 이런 식으로 된 거였죠. 공장은 돌아가지만 아버지는 법적 문제에 골치를 썩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 사람들을 수비하고 찾아다니고 경찰에 신고해서 찾고 그랬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원주인은 나타나가지고 계속 그러는데 결국 원주인도 한통속이란 것도 알게 되죠. 그러나 법적 문제니까 계약이 있으니 원주인은 계속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러나 2차 이제 5.1 쇼크로 인해서 1979년 말부터 80년대 초까지는 매출이 급격하게 힘들어 버리고 흔들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 사기꾼 원래의 땅 주인은 아버지 회사에 자기 땅에 이제 공장도 만들고 막 노는 땅을 그냥 놀려뒀더니만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공장 짓고 난리가 났다. 그래서 공장 가동 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법적 대응을 위해서 광주를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 주인도 중개인도 모두 광주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야 되니까 광주에 가서 찾고도 싶었지만 어쨌든 법적 대응에서 재판이 벌어졌는데 그게 광주에서 벌어졌고요. 내려간 당시가 바로 1980년 5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요거 아직죠? 5월 17일 날부터 발생한 게 뭡니까? 네, 광주 항쟁이죠. 그때는 당시에는 뭐 광주 사태라고도 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 근데 저는 광주 항쟁으로 붙이겠습니다. 사태라고 하시는 아주 그 우익 단체들도 있지만 어쨌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광주 항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의 어떤 그 강력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항거하기 위한 어떤 투쟁이었기 때문에 항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주화 운동? 글쎄요, 민주가 저는 뭔지 디파인을 해보면 글쎄요, 지금 민주를 외치는 사람들도 민주가 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민주에는 반드시 저는 자유민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 평등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어쨌든 그 금요일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 내려가셨습니다. 그때야 당시야 뭐 비둘기나 무궁화 같은 기차를 타고 갔겠죠. 피곤하니 이제 하루 재판 끝내고 쉬고 토요일 올라가려고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뭐 예정대로 재판은 열렸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피곤하니까 바로 올라오기도 힘드니까 하루 자고 토요일날 이제 아침에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여관에서 자고 다음날 광주의 분위기는 뭔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당일에도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토요일날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미 서울에서도 전두환의 비상조치 계엄령 때문에 반대하는 시위가 굉장히 있었고요. 부상자도 많았고 광주가 좀 더 격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시위대 진압에 애를 먹어줬던 것 같습니다. 전두환의 그 정권이 그때 당시 정권을 쥐기 전에 임시 이제 어떤 혼란한 시기에 전두환이 계속 어떤 그 리더로서 역할을 다했죠. 그 호칭원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급기야 아버지는 부랴부랴 기차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토요일날. 근데 이미 진압군인이 광주역 앞에서 막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그냥 그렇게 피 튀기는 그 어떤 전쟁과 같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뭐 계속 이제 뭐 체류탄 쏘고 이렇게 시위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안 되겠다. 또 갈 수가 없으니까 더 있어야 되겠다 하고 공중전화로 겨우 어떻게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기차를 못 잡았다.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더 있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관으로 돌아갔는데 TV를 본 중에 좀 더 막 심각해지는 사태를 느꼈다고 합니다. 주말 내내 일요일도 못 나가고 이따가 월요일은 이제 가야 되겠다 생각돼서 역으로 가는데 이미 길은 막 대학생 시위대가 아닌 일반 시민이 막 합세해가지고 그들도 뭐 총기와 차량을 탈취해서 버스에 올라타서 막 다니고 군인 그 집차를 뺏어가지고 막 다니고 막 그런 상황에서 공수부대가 투입이 됐죠. 공수부대가 투입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보이는 시민들 다 잡아 때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근데 결국 막 도망다니다가 민간인이니까 막 도망다니다가 잡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제 막 잡혀가지고 막 맞았습니다. 아버지도 굉장히 많이 맞았는데 아버지는 이제 광주 사람이 아니다. 난 서울에서 재판하러 온 사람이다 하고 막 신분증 보여주고 재판 서류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막 맞았죠. 뭐 이유 없이 그냥 민간인이면 뭐 다 치위된 줄 알고 또 막 때리는 상황이었으니까. 하필 그때가 광주항쟁의 복판에 있었다는 게 정말 아버지가 그 복판에 하필이면 왜 5월 16일이 재판이 열려서 아버지는 결국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꽤 며칠 지나서 왔습니다. 이미 외곽으로는 막 통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로와 기차 등이 서울로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뭐 밖에서도 외부로 진입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수부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뭐 완전히 광주는 이제 뭐 그 완전히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모든 게 다 이렇게 검문소 통제를 하고 막 이랬던 상황이니까 그 시내에 그 건널목에 철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아버지가 걷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뭐 철길에 이제 기차는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광주에서부터 이제 철길을 따라 그 철로를 따라서 계속 걸었다고 북으로. 그때 서울이든 다른 지방으로 가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철길들을 많이 걸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광주에서 그 당시 명칭인 이리, 전북이죠. 지금의 익산이라고 합니다. 그 이리역에 와서야 비로소 서울 가는 기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부터 지금의 익산까지 걸었다고 하니까 한참 걸으신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긴박한 상황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 욱신욱신거리는 그 얻어맞은 거에 막 피도 나고 그냥 뭐 계속 두들겨 맞았으니까.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옷은 막 다 찢어져 있었고 얼굴도 막 초췌해 보였습니다. 밥도 뭐 못 드시고 이리역에서부터 조금 이제 드셨다고는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족들끼리 막 부둥켜 안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도 막 시커매져서 왔으니까요. 아버지는 결국 이후 그 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이 땅 주인이 이건 뭐 누군지 모르지만 뭐 소가사건 민사 재판이니까 사기 사건은 사기 사건이고 아버지는 이제 형사적인 사기 사건을 다른 쪽으로 이제 경찰에 의뢰하고 그런 상황에서 막 전두환 정권이 시작되고 막 박정희 정권 끝나고 그 혼란 시기에 경찰들도 뭐 민간인을 위해서 수사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냥 사회가 혼란하니까 뭐 민사든 형사든 이게 뭐 사법이 제대로 움직여지지도 않고 행정이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니까 계속 아버지는 이제 뭐 그 땅에서 그 공장에서 비누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자금은 압박을 받지. 어음을 많이 돌렸으니까 어음도 막 도래하지. 막 결국은 뭐 원료 공급책들이 막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중개인은 잠적해서 그 사기꾼은 잠적해서 못 찾았고 공장도 이제 결국은 매각할 수밖에 없고 만 나가라고 그러니까요. 땅에서 남은 재산으로 이제 원료 구매 등 빚을 갚았는데도 모자랐습니다. 저희는 큰 저택을 방이 19개였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수의실도 있고 뒤에 뒷채도 있고 수영장에 뭐 완전히 500평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저택은 이제 막 경매 넘어가고 뭐 빨간 딱지 붙어서 이제 넘어가고 뭐 일하던 신고면 뭐 집 다 팔고 아버지는 결국 차는 그 불이상가 그 한 대 딱 남기시고 왜냐면 그거는 있어야 되겠다 싶으셔서 그거 하나 버티고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그것마저도 다 팔죠. 그 짧은 화려했던 5년의 그 사업은 이렇게 주님이 아버지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역할을 저희 둘째 누님이 하였습니다. 둘째 누나는 이제 크리스천 중학교에 다니면서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혼자 교회 다녔는데 저희 집안이 모두 크리스천이 되는 것에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도 다른 형제들도 결국 이렇게 이제 완전히 집안이 완전히 사업으로 풍지박살이 나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나의 권유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저희 누나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반주를 이제 하게 되었으니까요. 작은 월세 연립주택으로 이제 모든 가재도구를 팔고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당시도 우리는 가스만 쓰던 집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골로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골로 아시나요? 골로 이렇게 열고 성냥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타면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파랗고 약간 노란 불빛이 그걸로 옛날에는 다 취사했거든요. 그게 등유를 쓰는 건가 그랬는데 지금도 골로를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처음 골로를 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켰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뭐 그때 뭐 골로는 일반적인데 저희는 안 그랬거든요. 저희는 그리고 찬물도 데워서 쓰는 게 아니라 다 보일러에 온수로 이렇게 쓰는 집이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그렇지만 어쨌든 큰 누나는 이제 졸업하고 이제 교사로 활동을 했고요. 둘째 누나는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장학금을 받으며 버텼고 아버지는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기할 수 있을까? 뭐 그 다른 어떤 어떤 분의 일을 돕기 위해서 종이 공장이었는데 거기 잠깐 이렇게 뭐 임원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그 어머니도 그 사치와 교만 뭐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사그라들으시고 일하시고 막 그랬습니다. 저희는 버텼고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전교 1, 2등을 다투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막 성적이 막 떨어져서 막 방황을 했습니다. 막 아버지 사업 망하고 힘드니까. 당시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학교의 책상이 굉장히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학할 때 전 학교의 책상 걸상을 싹 다 바꿔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엄청난 투자를 하셨죠. 그리고 선생님들 70명인가 80명을 다 데려가가지고 그 고깃집에 가가지고 막 소고기 다 사주시고 제가 이제 들어갈 때 전교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하도 우리가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계란을 둘째 누나가 이렇게 10개를 비닐봉지인가 뭐 하여튼 그때 비닐봉지가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계란을 이렇게 사오다가 뒤에서 그 어떤 차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 이제 빵 하니까 누나가 놀래서 그걸 놓쳐서 깼는데 바닥에 떨어뜨려서 그게 막 몇 개가 깨졌죠. 그걸 막 저희 누나가 그걸 막 부어잡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막 가족들한테 막 미안해 했습니다. 그 소중한 계란도 잘 못 먹는 상황이니까. 가족들이 끼니 때우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저 라면 엄청 먹었습니다. 뭐 전기 수도도 연체되었는지 끊기는 경우도 많았고 빚쟁이들이 가끔 찾아와서 막 들어눕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담이 하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골목길에 이렇게 불량배들이 많잖아요. 한마디로 삥을 뜯기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교복을 입고 이제 중학교를 다녔지만 교복이 보통 교복이 아니라 그때는 그 신신백화점이라고 있었습니다. 신신백화점. 지금 아마 그때 당시 기억하시면 거기에 가면 그 교복은 조금 다릅니다. 교복이 굉장히 우수하고 이 단추도 그때는 이렇게 우리 그 일제시대 교복 같은 거 친구 영화에 나오는 교복 있지 않습니까? 까만 교복. 그걸 입는데 모자도 조금 아주 세련되고 그 하얀 카라를 안에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렇게 부드러운 하얀 천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재질의 그 교복을 아버지 어머니가 맞춰줬었는데 그 교복 입고 가방도 굉장히 그냥 그 반짝거리는 그 약간 그 레더가 아니라 그 레자 그 비슷한 그 가죽 비슷한 그 가방 그거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그 메쉬한 천으로 된 것 같은 그런 가방 아주 고급 가방이 있었습니다. 녹색이잖아요 원래 그때 당시에 학교 고등학생들 그 납작하게 갖고 다니는 그 가방이 약간 고급스러운 가방이었습니다. 그걸 갖고 다니는데 그거 저 배고파서 라면만 먹는데 길거리를 가는데 불량배들이 골목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10원에 뭐 이럴 때 뭐 나오면 죽는다. 그래서 저 얻어맞고 삥을 뜯겼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교복도 잘 입고 책가방도 좋은 것 같은데 넌 돈이 없나 하고 막 두들겨 맞았던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참 어쨌든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보겠다고 한의학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불쑥 한의학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잘 살 때 저희가 사두었던 골동품 중에 이렇게 호롱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등 위에 이렇게 키는 게 그걸 켜놓고 밤낮으로 공부하시더라고요. 전기 요금 아끼는 신다고. 결국 6개월 만에 저희 아버지는 한의학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정말 그 의지는 제가 지금도 아버지의 의지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있었던 당뇨병에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시작했었던 때고요. 사업으로 인한 술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술을 많이 드셨고요. 그거에 이제 데미지를 입으셔서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황달이 너무 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막 안 되니까 진짜 어디 뭐 단백질이라도 먹이시려고 막 시골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저랑 군뱅이를 캐와가지고 군뱅이를 다려서 아버지한테 그냥 좋은 보약 가져왔다고 그렇게 막 먹이시고 막 했던 기억도 납니다. 와, 군뱅이 2만 원 진짜 크더라고요. 결국은 복강경에 너무 복수가 차더라고요. 그 강경화 되시는 분들이 복강경에 이렇게 복수가 찹니다. 배가 막 올챙이 같이 나오죠. 그 영화배우 정인이 나온 그 바람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그 주인공 정인의 그 주인공분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렇게 배가 보여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배를 보면 저희 아버지가 똑같았었습니다. 배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결국 아버지는 2번 입원하셨는데 2번째는 이제 살아서 결국 나오지 못하십니다. 2년간 투병 중에 아버지는 성경을 2번 읽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그리고 한의사가 되는 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의사가 돼서 집안을 다시 일으키겠다. 옛날에 젊은 시절에는 복관이 되겠다고 고등고시 공부하시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또 사업하시다가 짧은 생을 마감하셨죠. 그러나 병마를 견디지 못하고 입원하셔서 결국 막 고열이 나니까 의사가 이제 페니실린 주사를 처방했는데, 거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페니실린에 이제 그 부작용 그 동의서를 쓰게 돼 있는데 저희가 뭐 동의서를 썼죠. 고열이 되니까. 근데 열은 떨어졌는데 아버지가 혼수 상태가 돼버리셨습니다. 당시가 1983년 가을이었습니다. 학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자꾸 아버지가 걱정도 되고 뭐 집에 뭐 오지 않는 이제 어머니가 걱정도 되고 병원 가서 누님이 이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아버지가 어떠냐고 해도 대답이 없어서 그런데 아버지 자꾸 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게 혈육이란 게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병원 간다는 누나를 뒤를 이제 몰래 미행했습니다. 따라가 보니까 중환자실 대기실이 있더라고요. 중환자실. 아버지가 별로 안 좋구나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뭐 이미 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삼촌도 오셔가지고 제가 외삼촌이 오셔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게 저는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제가 들어갔을 때 제가 하는 말을 귀로는 알아들으셨는지는 뭐 눈을 굴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가족들이 그래도 아들 말을 듣는 것 같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중환자실에서 같이 있었던 게 기억납니다. 이후 결국은 버티시다가 목사님이 딱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축도를 딱 가시니까 딱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그 축도라도 받고 가시려고 귀로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향년 47세 참 젊었죠. 저희 어머니 49세 나이로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저희 꿈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셨습니다.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버지가 꿈에 나와도 말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거의 꿈에 안 나오시는데요. 그 기억이 그리워서 초반기에는 많이 꿈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 딱 유언하실 때만 꿈으로 유언하실 때만 말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셨냐? 너의 어머니를 잘 모셔라. 그리고 너의 최선을 다해라. 내가 먼저 가 있겠다. 딱 이 세 마디였습니다. 전 이 말 중에 세 번째 말을 지금도 깊이 새겨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후회하고 정말 그 아버지도 자신만만했고 돈을 사랑하셨고 정말 그 한때 풍류를 누리시고 그리고 가셨지만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먼저 가 있겠다라고 제 꿈에서 보여주신 걸 지금 생각하면 지금 저는 열심히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노력하고 아버지를 나중에 다시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다릴 겁니다. 제가 그 5일간의 혼수상 때 천국에서 지옥까지 해서 그 천국을 봤을 때 거기에 아버지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뭐 주님과 저와의 관계지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근데 정말 천국에 가게 되면 아버지를 볼 수 있겠죠. 그때 저는 천국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으니까. 그 이후로 제가 천국을 보고 왔을 때는 확신이 들었죠. 정말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구나. 정말 확실한 무언가가 있구나. 이 생생한 꿈이었고 먼저 가 있겠다는 곳은 천국이라는 확신을 그때 들었죠. 아버지의 죽음은 저희 집안이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게 한 사건입니다. 증조와 할머니부터 기리스탄으로 이렇게 이어진 천주교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할아버지는 그렇게 총살당해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돈에 정말 사로잡혀서 어머니랑 진짜 불교 믿으시면서 절도 하고 막 그러시다가 결국은 우리 집안에 환란이 오니 주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던 거죠. 병원에 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제가 지금까지 한 저번의 이야기들, 학도 우영군으로 만난 친구 지섭 이야기, 할아버지의 옛날 과거 이야기, 우리 집안이 원래 그 종사품 만호의 집안이었다가 노비가 되고 관노비가 되고 양반의 허드렛 일을 하고 일제 친일파를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그때 이제 다 들었고요.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행동이 그 친구 지섭처럼 어색했습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저희 누나가 보던 책이 있었는지 사후세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걸 아버지가 그걸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갑자기. 전 좀 찜찜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책을 자꾸 보실까.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제가 아직도 나는 거는 굉장히 그때 느낌이 선명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나는 겁니다. 어쨌든 집안의 과거가 역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줄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 말입니다. 저희 집안을 계속 불렀고, 그리고 정말 집안의 내력처럼 사람을 너무 믿다 보니까 사업하시면서도 믿고 딴 계약하시면서도 믿고, 할아버지도 자기 밑에 있었던 그 문씨를 너무 믿었다가 그렇게 되고, 다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아마 그 대대손손으로 올라가면 만호의 집안인 우리 선조 누군가가 북인의 한 패로서 막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믿다가 결국 인조가 반정으로 왕이 되면서 다 숙청을 당할 때 그게 다 그렇게 된 거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뭐 마찬가지실 겁니다. 다 믿다가 사람 믿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었으니까. 주님 영접을 하고 집안을 다 크리스찬으로 인도한 둘째 누님의 기도가 물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런 사건을 만드시고 다 부르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아버지를 잃고 저희 주님 안에서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소위 인기 있는 교회 오빠로 고등학생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나올 텐데, 저는 그렇게 외모가 출중하진 않은데 참 인기 많은 교회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12년을 주님을 부정하고 세상과 벗하면서 아주 신나게 살아가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과 목사님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